저 박선주 교수님 그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삶의 유해 발굴이 그 박선주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진전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존경하고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주로 과제와 관련해서 교수님 이제 발제 내용에 대한 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뭐 상당히 이게 전문적으로 수년간에 걸쳐 수년이 아니죠. 사실은 2007년에 처음 발굴을 시작해서 작년까지의 발굴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주셨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박 교수님 의견을 되게 일리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3,000명 이상이 희생됐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크게 이제 조금 다르게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200m 구덩이가 이제 그 3차 학살에서 제외되는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구역 혐의자로 봤고, 거기에 구역 혐의자로 보면서 구덩이가 실제로 일지점처럼 밀도가, 학살의 밀도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하셨는데, 가장 큰 의견은 이 지점은 저는 구역 혐의자보다는 오도혁명원들이 희생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희생자 수가 약 100m 정도에서 80명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게 구덩이의 깊이나 너비가 일지점과 유사한데 이것들이 전부 다 유실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점에서 좀 보고 있고, 또는 다른 하나는 일테면 6지점과 7지점 여기에 유해들은 사실 유해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됐었는데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런 훼손된 발굴되지 못하고 도굴되거나 훼손된 지점에 대해서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사실 몇 분이 돌아가셨는가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 그리고 뭐 7,000명이면은 큰 사건이고 1,400명이면 적은 사건,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는 아닌 거니까. 근데 내내 저의 가슴 속에 남는 거는 그만큼 로데이터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동안. 그래서 그 어떤 증언이나 아니면은 기사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추적하고 추론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학적인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나온 거죠, 기자님.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 다음 설계들을 해야 하니까. 교수님은 심의사 기자님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발굴하는 데서는 생각을 어떤 증거가 나와야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증거가 나오지 않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냥 예를 들어서 무능 증거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증언자가 증언을 하는데 교차 증언으로 들어가지고 그게 신빙성이 높다든지, 아니면 발굴 땅을 파서 나왔는데 유해가 인시투라고 해서 제자리에 있는데 있다든지 뭐 이런 증거들이 나와야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다 있었을 거다, 그거는 이제 좀 증거로 채택하기 좀 어렵죠. 그 대신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최소 1,450명이다. 그 얘기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없다는 얘기죠. 위로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고, 저희가 쓸 때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지점을 쭉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지점에서 이렇게 혹시 유실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경사도가 이렇게 가면서 밑이 이렇게 평평하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발굴을 해보니까
그 땅이 좀 물이 흐르던 데가 이렇게 내려가다 유속에 떨어지면서 여기서는 완전히 거의 없이 그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물이. 그래서 유해가 그 밑으로까지 갈 수는 없다. 만약 좀 흘러내렸다면 중간에서 쌓이든지 어디 걸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점으로 봐서 그렇게 유실이 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만일 거기 이제 메꿔가지고 밭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증언자들이 증언을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언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국 셰필드 대학교에 가서 앨런 윌링턴 그 아카이브 자료를 처음 이제 봤었거든요. 데이빗 밀러 박사랑 같이 가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앨런 윌링턴 메모였는데 이게 신비상제발도 공유 한번 해드렸었죠 그때. 1949년 4월에 쓰신 기록인데 이제 보도연맹 관련된 분 처형 그 이제 기록을 지금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골룡골이라는 지역이 6.25 때 우리 이제 6.25 직후에 우리가 골룡골 이 민간인 희생 사건 이야기하는 그 사건 말고도 유명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학살터였구나,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런 곳이었구나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교수님이 분류하신 1, 2, 3차를 보시니까 그 기록하고 얼추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교수님도 1450 최소 그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신규상 기자님도 6, 7지점의 훼손 가능성, 아까 교수님도 도로 이제 아래를 더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유해발굴은 사실상 종료된 거잖아요. 근데 해야 될 곳이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기자님,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철민 의원께서 우리 산내 골룡골 선거구의 국회의원이시니까. 혹시 뭐 재선이 되신다면 어떤 노력을 하실지 한번 좀 마이크 좀 드려볼게요. 그 필요한데, 아니 그거는 의원님한테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대체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이제 질문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서도 이 DNA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하고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때 이제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완성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샘플 확인 정도로만 좀 해놓겠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저는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DNA 검사 같은 부분들이 그 사이에 조금 진행되신 부분들이 있는지, 여기에 실제로 이제 거의 유해들이 정말 어떤 사건과 관련되신 분들인지를 저희가 이후에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DNA 검사 부분이 중요하긴 해서, 저도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혹시 그쪽 예산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추가돼야 되는지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부정적으로 사실은 보고를 받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지질하위원회에서 민간 희생자 DNA 샘플 사업 그거하고 그다음에 DNA 검사 그걸 분리해서 이제 예산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샘플링 작업에 한 3억쯤 들여서 이제 2,000% 해달라 이제 그렇게 내려왔어요. 여기서 2,000% 저희가 했는데 어느 유적지부터 할지 몰라가지고 결정은 저희가 올해 발굴한 것부터 거꾸로 올라갔어요. 거꾸로 올라가니까 모두 18개인데 거의 20군데가 넘는 이제 희생지인데, 가다 보니까 2009년까지 올라갔어요. 23년서부터 쭉 올라가서 2009년까지. 그런데 이 골룡골은 원래 2007년부터 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2007년. 근데 이제 골룡골만은 보관 장소가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건 다 끝내자. 그래서 마침 또 서울대학도 오서 이제 몇십 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골룡골은 다 끝냈는데, 이제 문제는 샘플링은 해서 저희가 이제 튜브에다 넣어서 이제 샘플링 3개씩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에 이제 다 넣었는데,
거기 지금 항문항수장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2,000개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DNA 분석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인수할 때 꼭 뭐 2차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굉장히 축적된 회사가 이렇게 선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샘플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소량을 갖고 해야 되는데 기술력이, 그리고 이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숙지 안 한 그 회사가 덩치는 크죠. 그 회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는 한 이제 샘플로 자기가 500개만 먼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개를 가져갔는데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게 아산에서 나온, 올해 봄에 아산에서 아주 얘가 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유해 발굴의 아마 교과서적인 그런 사진, 거기 64구에 대한 걸 먼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내년 봄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2,000구에 대한 걸 다 하려면은 아마 굉장한 예산이 필요한데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나머지 지금 대전 충무의 집에 모두 한 4,000구 가까이 얘가 있거든요. 절반밖에 못했어요, 샘플링을. 내년에도 그 샘플링 작업을 다 해서 미리 다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삼내 국가유령시설이 만들어지면은 글로 다 옮기게 돼 있거든요, 유해가요. 근데 그 유해들이 화장을 해서 지역별로 묶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링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제 삼내 유령시설 작업도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점점 좀 미뤄지는 것 같은데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저희 바람입니다. 됐나요, 의원님? 예. 저는 이거 꼭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심기상 기자님이 가장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그렇고, 왜 골령골 하면 이렇게 이념 얘기하면서, 특히 오늘도 그렇죠.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은 안 오셨고, 그렇죠. 왜 이게 이념에 더 씌워졌을까요? 그리고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이런 문제 좀 극복하려면은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얘기 좀 기자님 듣고 싶거든요. 대전 산내는 산내 사건이라는 거가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알고 계시듯이 대전 형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학살은 골령골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한 학살이 첫 번째 이루어졌고요. 그 이루어진 것은 잘 알고 계시듯이 북한군이 남아야 할 경우 그대로 두면 처형하지 않으면 북한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단순한 높아심 때문이었죠. 이 학살이 이루어지고 나서 인민군들이 대전을 점령하게 되고, 점령 시기에 이거에 대한 보복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전뿐만 아니라 충북 가까운 일원까지 해서 이 학살에 가담했다는 그 가담자들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이나 우익단체 그리고 경찰 이런 사람들을 대전 형무소에 1,500여 명을 집단 수용했다가 인민군들이 퇴각하면서 9월 27, 28일경에 집단 학살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복학살이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민군들이 퇴각한 후에 또 다른 제3차 보복학살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부역형사에 대한 학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손에 죽었는지에 따라서 이게 한강 원안들이 이게 대물림돼서 이게 오고 있다 이렇게 돼서, 어떤 시각에서는 군경에 의한 사람들은 빨갱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시각을 여전히 보복학살을 당한 쪽에서는 가지고 있고, 또 군경에 희생된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이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군경에 의해서 희생이 됐건 그 인민군에 희생돼야 됐건 똑같이 잘못된 학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두 가지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돌아보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찰하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이런 평화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제를 저희가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이따가 사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은 그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끊임없이 이제 신규상 기자님이 취재를 해서 제공을 해주셨는데 또 이분의 그 역할이라고 하긴 그 공헌 또 커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그 당시 대전에서 특별경비대장 맡으셨던 이준영 선생님이 이제 생전에 증언하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호송 담당자였고 그 당시 상황들을 좀 증언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다큐멘터리에 그 후손이신 이준영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유해병 사업이 이제 사실상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고 평화공원은 좀 계속해서 속도가 안 나고 있지만은 어떤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자, 신성재 기자님 마이크 좀 전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잘 봤고요. 앉아서 말씀드렸겠죠? 박선주 교수님이 아까 그 발제하신 내용을 다 봤어요. 근데 저도 저희 선친이 2010년도에 영면하셨는데 저희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저희 아버지하고 아버지 부하분들 22명이 아마도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최초에 제가 74년도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듣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날까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트라우마가 계셨는데 오늘 박선주 교수님이 발제한 내용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저희 아버지 기억하고 똑같은지 저희 아버지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빠진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원래 그 장소가 사격장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일정 때 거기도 그렇고 수복 후에 그 사격 연습을 거기서 아버지가 몇 번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7.1 사건 나고 나서 왜 해필이면 그 장소였을까? 급하게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사격 연습장이기 때문에 외딴 곳이라 그렇게 했고 개인적인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저도 제 증조부가 거기서 처형당했거든요. 빨갱이 하셨어요. 저한테 외정조부인데 제가 진실화위원회 신청을 해서 그 신원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고등학교 다니시다가 지금 대동성당 자리가 그 벽돌공장인데 남로당에 가입돼서 신타진 지도습격 사건에 주범으로 몰려서 형무소에 계셨다가 6월 28일 날 산대 가서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전에 몇 번 입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조카 사위니까 그 당시는 입회할 수 없고 그 전에 몇 번 입회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아까 박 교수님 말씀처럼 3명, 2명, 5명씩 그 사형수들을 처형을 계속 했었어요. 거기를 그 미군도 또 예치수 아까 예비수라고 하셨는데 예치수들을 다 인계를 하면 산대 가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물론 저는 그 생각을 하죠. 저도 오늘 깜짝 놀란 게요. 그동안 쟁점됐던 게 인원 문제, 몇 명이 희생됐느냐, 그 또 두 번째 장소 문제, 또 며칠 동안 처형이나 서 있는 입장에서 누구는 처형이라고 하고 누구는 또 학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오늘 어느 정도 현장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글쎄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보면서 단어가 딱 3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진실, 사실, 현실 이게 그동안 섞여 있어가지고요. 다 학습된 기억이라든가 언론인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확인도 하지 않고 소설 쓰듯이 언론에다가 한 번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고 기사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했던 일에 대해서 뭐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단이제 제가 잘못했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용기를 내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현장에 있었던 일을. 아까 박선주 교수님 그 말씀 중에 구구식 장총 총알 있는 걸 보면 저희 특경대원들도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맨 마지막에 거기 현장에 10일날 저녁 늦게까지 처형이 있었는데 그때 심용현 중이라는 분의 명령에 의해서 그 대여섯 분이 현장에 가담한 걸 제가 증언을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건 제가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진실만큼 강력한 것이 없죠. 근데 아직도 뭐 오늘 박선주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정하시거나 퀘스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또 계속 계실 거예요. 다 확인이 안 됐다, 뭐 진실이 뭐 더 있다. 글쎄 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신규장 기자님도 제가 자주 뵙던 분이지만 저희 선친도 뵙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화해했으면 좋겠고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과거 산내 어디서 보면 유족분 중에 저희 아버님한테 살인자라고 했던 분을 제가 기억을 해요. 살인자라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근데 또 저는 아까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이 더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세요. 제가 거꾸로 이런 얘기 할까요? 유족들도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왜 과거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노무현 정부 때 와서 신비상 기자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기독교 봉사에 간접해서 유족회 최초를 만들 때 그 사건이라든가 그 어지러웠던 내용을 저도 그때 실망했어요. 유족들한테. 왜 시작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돌아가신 이양욱의 선생님이 주동이 돼서 했던 거. 근데 제발 이 문제가 아까 정 PD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힘없는 조국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의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1950년 6월에 있었고 7월에 있었던 내용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학습된 기억이 얼마든지 허구를 만들어낸다는 걸 오늘 아마 박 교수님이 증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단어는 저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누가 누구를 용서하니까 이런 거겠죠. 네가 뭐가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야 용서할 거 아니냐. 뭐 말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레드 컴플렉스나 또 우익 지형에 대한 그런 거.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은 아까 심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산내 가서 확인 사살을 하셨어요. 딱 한 번. 아마 심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걸 평생 아버님은 괴로워하셨고 거꾸로 10월 3일 날 수복이 돼가지고 대전연구소에 왔을 때 임동치하 때 처형됐던 1557명의 시신을 저희 아버님이 또 수습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무슨 팔자가 무슨 운명이길래 산내 사건에도 관여가 돼 있고 거꾸로 또 임동치하 때 그 우물에서 죽은 사람들 다 건졌단 말이에요. 들어가셔서 직접.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가 운명인가 보다. 해피면 그때 그 현장에 있는 바람에 내가 못법을 많이 보고 내가 속죄하는 길이 뭘까? 아마 산재 사건에서 속죄하라고 이쪽에서 10월 3일 날 수복한 후에 대전연구소에서 그 많은 시신을 건졌는 모양이다 자책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평화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저도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이런 토론회가 자주 열려서 진실에 더 접근하는 그런 기회가 더 됐고 제가 언론인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소설 그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해보고 몸을 쏟아내듯이 하지 마시고 진실과 사실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글쎄요 그 과제가 더 나온 게 있는데 저도 좀 저희 아버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잘 돼서
유족분들이나 그 관계자들이 다 한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했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저는 이거를 이제 다큐멘터리 만들고 쭉 보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같이 좀 알고 공감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권력을 향해서 목소리도 내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안에서도 여러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말고 이제 그래야 국가가 국민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겠죠. 이상한 정치 세력들, 그러니까 이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우리를 이용할 사람을 뽑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평소에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저도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고 그러거든요. 교수님은 이제 이런 얘기들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희는 이제 이런 그 민간의 희생이라든지 전사자 위해 발굴이라든지 또는 뭐 순국선조 위해 발굴 같은 걸 할 때 그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서 하나는 그 이제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걸 어떻게 확립시키고 이제 국민들에게 주제해 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보편적 가치인 인류 인권을 어떻게 신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민간인 희생자 같은 경우는 국가 정체성보다는 인권이 더 부각되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이제 전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해드리죠. 그런데 민간인의 경우는 이제 그게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국가에서 그 정한 그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희생자 위해 발굴은 결국은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제일 먼저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붉은색이니까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죽일 수도 있지 않냐. 물론 그때는 상황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이제 굴러가고 있는데 그 과거에 잘못했던 거로 청산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과거사를 청산해줘야 되거든요. 청산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명예 회복을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위령사업을 하고, 결국은 그 배상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생, 화합,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맨날 서로 그냥 그 진영 논리라든지 서로 증오하고 서로 한을 갖고 있으면 이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저희가 말한 지금 그 상생과 평화를 위해서는 상생을 통해서 화합을 하고 상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평화의 길로 나가야지만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좀 더 자선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진실이 규명돼야 됩니다. 물론 이게 몇 명이 죽었냐, 한 명이 죽든 10명이 죽든 다 중요한 얘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실. 어떤 게 진실이냐가 규명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명예가 회복이 되고 배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를 갖다 단계마다 거쳐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심희상 기자님 말씀 좀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주시면 돼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준은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 많은 언론인들이 산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거짓된 보도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대전 형무소에서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5,000명, 6,000명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가 1,500여 명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됐는데요. 산내에도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의미 있는 퀘스천을 찍어주셨는데 이건 이제 거짓이야. 이게 이 숫자가 잘못됐다고 해서
인민군에 의한 희생자가 5,000명이 아닌 1,500명이라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될 과제를 좀 남겨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짧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걸 위해서 앞으로 인민군에 이제 희생됐건 군경에서 희생됐건 주검에 대해서 동등한 대접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 좀 남아있는 과제가 다른 거 다 빼고 키워드로 크게 4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진실, 기억, 정의, 평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 빼고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결정을 하면서 3대 군령불에 대해서 또는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권고를 했는데, 하나가 국가에 의한 사과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가 군령불 사건에 대해서 유가족이나 시민 유가족에 대해서 공식적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하나 가해 주체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2012년에 대리로 한 번 사과한 적이 이게 전부고요. 두 번째가 미령 사업을 지원해라 이렇게 했는데, 현재 미령 사업의 지원은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추모 사업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추모의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가 지금 이제 국가 차원의 미령 시설,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노력이 계속 가속화돼야 되겠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들어서 대전시에서는 산내 평화공원 지원 조례를 폐지를 했고요. 또 올해의 경우 이장우 대전시장께서 추도사를 요청했는데 추도사마저도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서명으로 달라 하는 것들도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절을 해서 국가 공고의 일용 사업에 대한 지원, 이것도 좀 되게 미흡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하나가 평화인권 교육입니다. 근데 평화인권 교육은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하나가 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정비인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4.3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따라서 요즘 무죄 확인이나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산내뿐만 아니라 민간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이 배보상에 대하여서 특별히 재심이나 배보상에 대한 재판 절차가 되게 간소화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국군과 경찰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거나 전시의 민간인 보호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은 다 빼고요. 아까 영상에서 데이비 밀러가 국제협의체를, 평화를 위해서 국제협의체를 좀 구성하겠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되게 의미 있게 좀 봤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과 함께 대전에서도 현재 대전 전쟁과 평화재단, 이런 이제 대전시 차원의 그런 좀 평화재단이나 전쟁을 항구적으로 막고 평화를 이끄는 그런 좀 기구가 함께 꾸려져서 공동의 그런 국제협의체하고 공동의 노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가그먼트들한테 각각 그런 희생 사건 있었던 곳들의 이제 민간 단체들이 제안을 해서 협의체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데이비 밀러 박사의 생각이었고요. 많은 곳에서 관심을 좀 보내고는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현재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기자님한테 따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얘기하기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기자님이 이제 부당한 명령에 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 보이죠. 최근에는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
참 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좀 돌면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그 사회적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근데 아직까지 좀 갈 길은 멀어 보이네요. 교수님 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으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유족회에서 오신 유족분 말씀.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 뭐 박선주 교수님하고 신기상 기자님, 정진호 PD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기 유족회 회장님께서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뭐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알으셨고요. 저는 마이크로 인사할 자격이 안 되고요. 오늘 여기 대전 동구에 민주당 후보로 저기 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분이 계세요. 정경수 변호사님의 잠깐 동안 인사만 드리고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우리 산내 위령제에 참석하면서 가슴이 먹먹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어떤 권한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정 때문에 마음 한 곳에 묻어두고 그 핑계 아닌 핑계로 마음 한 곳에 묻어두고 있었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21년도 7월 달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왜 산내 사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그래서 이런 여순 사건 것과 같은 규명부터 증언, 그 이후에 발굴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국회법이 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도 가졌습니다. 일단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제가 산내 주민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좋은 다큐멘터리도 있고 하고 제가 예비구로 나온 마당에 그동안 핑계 아닌 핑계로 가슴 저 밑에 묻어두었던 과제를 다시 한번 꺼내서 숙제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제가 여기서 뭐 정견 발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아까 뭐 DNA 예산 뭐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발굴과 진상 규명 그리고 이념을 떠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1차, 2차, 3차 그 과정에 대해서 누구에 의해서 학살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변호사로서 이 세상에 재판 없이 누군가의 손에 학살당해도 괜찮은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념 투쟁의 시대는 저는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권 탄압에 대한 것에 대한 사과 그리고 배상 문제, 하해 문제, 유령 문제, 명예 회복 문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제가 숙제를 오늘 많이 쌓고 갑니다. 좋은 자리였고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마이크를 드리면요 예비후보의 이미지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장천에는 또 그 지난번 총선 후보 시절에 제 방송 출연해가지고 골든골 이야기 제가 물어보니까 잘 모르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당선되면 굉장히 많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는데 또 뭐 이런저런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정치인들 많이 좀 숟가락 얹지 마시고요. 평소 관심 많이 갖고 참여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 어떤 제도화되는 데 많은 공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제가 끝으로 들었었나요? 네. 예, 들었었죠.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은 말씀하실 분들 없으시죠? 네, 모건대학교 영어교육과 이종복 교수님도 오셨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그 상영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D는
IPTV 그리고 굿모닝 충청 사이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하시고, 또 오늘 교수님 발표하신 자료는 저한테 PDF 공유해 주시면은 저한테 혹시 제가 그 자료도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신규상 기자님, 저도 이제 언론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언론 기사는요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이제 오류가 발견되던 그 수정하는 과정들에 있는 거니까 이순 선생님 너무 이렇게 언론인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관심 안 가는 언론인보다 관심 가는 언론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네, 이렇게 질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행사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2023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문제는 비단 골칫거리 아니라 우리 인권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